볼셰비키 혁명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바꿔놨다 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는 스토리인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소련을 모델로 해가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이제 지역색은 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작가 나름의 어떤 시각을 제시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소제목이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이달로스 그 되게 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싸우는 장이 아니고 장인공 그 이거 물건 만드는. 근데 이 다이달로스가 이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날개인데 아들 이카루스에게 그 날개를 달아주면서 밀랍 날개를 이렇게 밀랍으로 날개를 이렇게 달아주면서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는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했는데 아들이 뭐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날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선생님 말대로 비행의 쾌락에 취해가지고 이때 비행은 날아가는 건데 왠지 비행 청소년 할 때 비행의 느낌도 들고 아무튼 그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녹아내린 거지 그 태양빛에. 그래서 이제 추락하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이카루스의 추락인가요?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야스파 화가인데 마 제가 요즘 왜 이러죠? 마티스. 네, 마티스의 그림을 보면 이제 극도로 단순화된 선으로 이렇게 새카맣게 이카루스를 그리고 빨간 신장인가를 이제 하나 그려갖고 그거를 이제 표현한 그림이 떠오르는데 소비에트 혁명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엔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고 했다는 거죠. 레닌과 볼셰비키는 말과 글로만 존재하던 꿈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세상은 꿈과 달랐다. 소련은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자, 첫째, 사회주의 혁명은 구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뒤에 일어났다. 기존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이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구세력을 욕하는 거죠.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해서. 그래서 레닌과 볼셰비키는 구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구체제는 스스로 무너졌고 주인 없는 권력을 그들이 집어들었을 뿐이다라고. 이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김지훈의 정치 플레이인가 하는 그 이름의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거기 김지훈 박사가 국가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안에서 무너진다, 그걸 한번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던데, 아즈텍이나 이런 마야 문명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열강의 그게 물론 되게 크긴 한데, 내부에서 무너진다, 그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기 소비에트 혁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혁명은 구체제보다 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낳았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이 옥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하고 뭐 비밀 경찰 뭐 책가 나중에 KGB 막 이런 것들 다 이제 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을 공산당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시켰고 그러니까 노동을 해방시키기는커녕 더 착취하게 되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빼앗았고 그러니까 농민은 더 못 살게 되고 중화공업과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소비자인 노동자 농민을 착취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엉망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혁명은 열병과 같아서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행위를 했다. 뭐 죽이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레닌이 이제 1922년 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24년 초에 사망하고 마지막 1년은 이제 말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거기서 이제 그 트로츠키하고 레닌 간에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트로츠키가 이제 그 특유의 권모술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물은 인물인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이제 스탈린이 권력을 이제 잡게 되는데 제가 제일 되게 좀 그랬던 게요. 지금 읽겠습니다. 101쪽인데 스탈린은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레닌의 시신을 모독했다. 어머니 무덤 옆에 묻히기를 바란 레닌의 뜻을 무시하고 시신을 방부 처리해 붉은 광장 옆 크렘린 성벽에 화강암 묘에 안치했다. 과학자들에게 레닌의 천재성을 연구시킨다며 뇌를 수만 조각으로 잘라 레닌 연구소에 보관하겠다. 트로츠키의 직책을 빼앗고 국외로 추방했다. 1928년부터 농촌을 사회주의 집단 농장으로 바꿨는데 땅을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영농 수백만 명을 죽였다. 피해자들에게는 인민의적 반당 분자, 당에 반대하는 그런 분자, 그 다음에 국제 파시스트의 앞잡이, 트로츠키주의자 따위의 불명예를 씌웠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요. 1999년도 여름에 이 마브잘레이 레니나 이 레닌 이거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레닌이네 불멸하네 그냥 이러고 말았던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런 문장으로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레닌의 시신을 모독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레닌에 대한 어떤 숭배 차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위대한 레닌 동지를 불멸케 하고자 하는 그런 의학의 힘을 빌어서 그런 시도였을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 저변에 깔린 건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그 레닌의 적자다, 이 정통성을 잃는다, 뭐 이런 거였을 거고 스탈린도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뇌를 수만 조각으로 잘라서 레닌 연구소에 보관한다. 네.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그렇게 사람 죽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 되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 이 스탈린이 트로츠키는 떠돌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그 남미에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멕시코였고요. 1940년 8월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이것도 인상적이네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녀의 그림과 사진을 몇 장 찾아봤는데 저 꽃 때문에 제가 좀 꽃에 관심이 갑자기 요 1년간 너무 높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어릴 때 꽃 좋아하던 그걸로 이제 회귀를 해가지고 꽃 하면 이제 청경자 이런 화가도 생각나고 프리다 칼로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찾아보고 했었는데 자기도 이렇게 머리에 꽃장식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속에도 꽃도 많이 그리고 이제 이랬는데 이 트로츠키가 프리다 칼로 집에서 죽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암벽 등반 되게 자세히 써 암벽 등반용 곡괭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바르셀로나 출신 스탈린 주의자는 암살의 배우를 말하지 않았고 이제 멕시코에서 형 살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소련 정부한테 훈장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그 이제 정리를 하고서 왜 망했을까? 근데 얘들의 실험이 볼셰비키의 실험이 그걸 이렇게 요약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 정말 잘해요. 1. 공포 정치. 2. 경제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공포 정치 이게 마르크스가 서유럽 민주주의 사회를 그 사회가 내세운 개인의 자유를 냉소적으로 비판했지만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쪽은 소비에트는 완전히 자유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억압하고 말살해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경제의 비효율성 해서 이제 두 줄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거는 그 유시민의 다른 강의나 뭐 알쓸 신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먹고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뭐 당장 배가 차야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주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플러스 그다음 뭐 안전의 문제, 뭐 내 돈을 지켜주고 내 가족을 지켜주고 전쟁이 날 때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그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권력자와 공산당은 혁명의 이상을 스스로 짓밟았다. 레닌 같은 인물이 몇십 년 늦게 태어났다면 솔제니친이나 사하로프보다 더한 반체제 투사가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하로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솔제니친을 왜 언급을 하셨을까? 네, 이 맥락은 이제 잡히는데 솔제니친도 자기가 막 그렇게 의지적으로 뭐를 하려고 해서 반체제 투사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솔제니친 삶의 흐름 속에서 교사로 있다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편지에다 이렇게 한 문구를 썼는데 이제 털보 영감 어쩌고 저쩌고 스탈린을 욕하는 근데 그때 편지 다 검열했단 말이에요.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것도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스파이 혐의 로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형사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솔제니츠만 당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이런 식의 이제 투사로 자라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끗 차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체제 옹호자가 되느냐 반체제 인사가 되느냐 그거는 정말로 한 끗 차이인데 제가 사실 시간이 되면 이번 학기에 이거를 그냥 저 혼자라도 완독을 해보는 게 이제
배웠는데요.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고 갑자기 일정의 변경이 생겨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그 오스트롭스키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그 19세기 극작가 오스트롭스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그 중국에서 유학 온 이른바 도피 유학을 온 그러니까 막 공부를 잘하는 애도 아니고 책을 읽는 애도 아닌데 걔가 이 스토리를 알더란 말이에요. 그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 이제 이런 거니 그런 건데 이거를 읽히는 거죠. 애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책으로 뭐야 직접 읽지는 않아도 스토리라도 알게끔 이제 이렇게 학교 커리큘럼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가가 이 요절했던가 그런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SR 에 딱 맞는 소설인데 투사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체제 옹호적인 투사냐 아니면 이제 뭐야 솔제니친처럼 체제 반하는 이제 투사냐 이건데 이게 이제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굉장히 한 끗 차이라는 거죠. 그 대목은 이제 솔제니친 강의에서 제가 많이 찍어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소비에트 혁명,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